모험을 갈망하던 친밀한 친구 그룹은 아드리아해의 매혹적인 해안으로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모험으로 시작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들은 살아있는 악몽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로아티아 본토의 스플리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는 술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아드리아해의 놀랍도록 맑고 푸른 바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치 좋은 해안선에는 만과 작은 만이 점점이 흩어져 있어 보트를 타거나 수영, 다이빙을 하거나 단순히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지 전설 중 몇 가지는 해안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특히 포가니차만의 수중 동굴과 관련이 깊습니다. 크로아티아어에서 포가니차라는 이름은 쉽게 정의되지 않는 어두운 의미와 음산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을 더욱 더해주는 것은 비교적 탐험되지 않은 포가니차 만 동굴로 알려진 수중방들과 통로 시스템입니다. 이 동굴은 전설로 가득 차 있고 접근이 어려워 외부 세계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도전하려는 열성적인 동굴 탐험가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오히려 매력을 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사사고 중 약 87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공포와 당황, 그리고 산소에 대한 압도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분 30초 동안 입을 열고 물을 들이마시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생존자들은 이러한 극심한 사건 동안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이 심해지면서 그들은 모든 방향에서 어둠이 닥쳐오고 자신이 특히 불쾌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초현실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숨을 들이마시려는 충동이 거의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불행히도 피해자들에게 있어 물이 폐로 급속히 들어오는 경험은 산소 부족보다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발적인 무호흡에서 비자발적인 무호흡으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익사 피해자의 다른 90%에서는 물이 호흡계를 가득 채워 산소가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약해지고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개인은 저항하거나 과정을 되돌리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한두 분 동안 고통을 겪으며 피해자의 몸은 극심한 조치를 취한 후 점차적으로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뇌는 가장 오래 버티며 종종 최대 20분 동안 작동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멈춥니다. 그러나 익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해도 이는 다이버들이 물에 들어갈 때마다 직면하는 위협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질소 마취, 이는 종종 비활성 기체 마취라고도 불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성적 행동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하여 적당히 위험한 상황을 순식간에 치명적인 재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소, 질소, 헬륨과 같은 기체의 다양한 조합을 호흡하면 질소 마취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서는 단순히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감으로써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02년 9월 10일 화요일, 친구 그룹은 아드리아해를 항해하며 렌트한 보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그 보트에는 31세의 체코 출신 요리사이자 크로아티아로 귀화한 시민 미로슬라브 쿠클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로슬라브는 친구들 몰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웨슈트와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후 짧은 단독 다이빙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즐기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홀로 느끼는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는 결국 수중 동굴로 보이는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입구는 수면에서 약 30피트 아래에 있었으며 가로 약 6.5피트 정도였습니다. 미로슬라브는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였지만 일반적으로는 편안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지역은 멀리서 관찰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단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안에는 동굴로 이어지는 깔때기 모양의 입구로 들어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입구는 그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차 넓어졌고 약 50피트 정도 들어간 후 그는 두 개의 뚜렷한 갤러리로 이어지는 입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얕은 갤러리였고 다른 하나는 매우 깊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그는 동굴 바닥이 비교적 두꺼운 가루 형태의 퇴적층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통로 안에는 흐름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단지 헤엄치는 것만으로도 일부 퇴적물을 휘저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이미 상당히 제한되었고 미로슬라브는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퇴적물이 휘저어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동굴에서 길을 잃은 다이버들의 사례를요. 퇴적물로 인해 탁해진 물로 인한 시야 제한은 동굴 다이버들이 정기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손전등을 사용하는 것은 반사된 빛이 부유 입자에 의해 튕겨져 다이버들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가리기 때문에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로슬라브는 두 갤러리를 조사하는데 그저 머리를 들이밀어 보는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방향을 잃고 출구 통로로 착각한 얕은 갤러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금 들어간 동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얕은 갤러리의 입구는 다이버들이 수면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정기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출구 깔때기와 비슷했습니다. 다행히도 미로슬라브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구로 되돌아가 아무 문제 없이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한번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면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무엇이 위험하겠는가? 그날 저녁 미로슬라브는 친구들과 몇 명의 추가 선원들과 함께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하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몇 잔의 술을 즐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로슬라브는 자신이 발견한 동굴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날 밤에 동굴을 더 철저히 탐험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룹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동굴이 얼마나 크거나 복잡한지 알지 못했고 어두운 상황에서는 모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로슬라브를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완전히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음료를 조금 더 마신 후 그들은 동굴을 탐험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는 것에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드리아해에서 이미 멋진 하루를 보내며 마무리할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비한 동굴을 탐험하는 것보다 장비를 갖춘 후 4명의 다이버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이미 선장과 선실에서 쉬고 있는 3명의 선원에게 보트를 맡겼습니다. 수면 위에서 방향을 확인한 후 미로슬라브는 모두를 동굴 입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이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그는 2개의 갤러리 사이의 통로로 진입했습니다. 깊은 갤러리를 탐험한 후 그는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이 동굴 시스템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충분히 운명을 시험했다고 깨달았고 그렇게 많은 다이빙 경험 없이 미지의 영역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15분을 사용하여 입구 근처의 해양 생물을 살펴본 후 수면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버 3명은 오후 10시 30분쯤 보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갑판에 올라왔을 때 미로슬라브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원들에게 그가 이미 보트에 있는지 물었지만 선원들도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보가 울렸고 몇 분 후 약 10시 오후 10시 46분 승무원 중 한 명과 또 한 명의 경험 많은 다이버가 미로슬라브를 찾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가 길을 잃었거나 다쳤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난을 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르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동굴 안팎을 거의 1시간 동안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로슬라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 오후 11시 41분,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후에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두는 미로슬라브의 산소 탱크가 이미 다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가 살아있으려면 수면으로 올라오거나 갤러리 중 하나에서 공기가 채워진 공간을 발견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실종되었거나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이버를 다루게 된 상황에서 선장은 그 다음날 오전 0시 15분에 크로아티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미로슬라브와 다른 3명의 다이버가 처음 물속에 들어간 지 거의 3시간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경찰 구조 다이버 2명이 해저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선에 묶고 동굴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두 갤러리 사이의 분기점까지 안전하게 도달했지만 거기에서 다이버 중 한 명이 안전선에서 분리되었고 즉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어 동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던 두 번째 다이버는 당황하며 실수로 자신도 안전선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숨을 쉬며 남아있는 산소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거친 벽을 따라 더듬어가며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출구 통로를 발견해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중간 정지 단계를 건너뛰었고 심각한 감압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굴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된 두 다이버와 함께 구조 작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추가 구조 다이버들이 결국 현장에 도착했고 곧 얕은 갤러리 내부 약 80피트 지점에서 숨진 경찰 다이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미로슬라브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잠시 후 동굴 바닥에서 177피트 아래에서 그의 생명이 없는 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착용하고 있던 다이빙 장비는 여전히 몸에 부착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스크는 사라졌고 레귤레이터는 그의 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구조 다이버들은 그의 가슴 중앙 근처에 큰 칼이 박혀있는 큰 상처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미로슬라브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약 살해자가 있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미로슬라브의 남은 산소를 사용해 수면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해자는 다른 3명의 다이버가 그날 밤 10시 30분에 수면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감압 정지를 건너뛰지 않고는 올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른 3명의 다이버 중 누구도 감압병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범인이 누구일 수 있었는지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 난해한 사건을 추측하면서 그들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선박을 검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그들은 갑판에서 희미하게 붉은 얼룩을 발견했는데 이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샘플을 수집해 분석을 의뢰했지만 미로슬라브가 배에서 살해되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굴로 끌려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상승 중에 귀를 평형화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고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의 고막이나 귀관에는 눈에 띄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배에 있던 모든 다이버와 승무원들의 혈액 샘플도 채취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그날 밤 사용된 모든 잠수복, 장비 그리고 다이브 컴퓨터를 수집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다이브 컴퓨터는 모두 완벽하게 작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이빙 깊이, 상승 시간, 압축 시간, 총 다이빙 시간 등을 포함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다이브 컴퓨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조작, 변형 또는 삭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오작동이 없는 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100%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조사관들은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그 어떤 장비에도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집할 물리적 증거가 없자 경찰은 그날 밤 미로슬라브와 함께 있던 승무원과 다이버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이버들은 모두 검사를 통과했지만 2명의 승무원은 피와 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신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승무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에게 혐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사 완료 전까지 국가를 떠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칼은 미로슬라브의 가슴을 약 4.5인치 깊이로 관통했으며 대동맥을 찔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상처가 즉각적으로 그를 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최대 2분 동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대량의 바닷물을 폐에 흡입했습니다. 실험실 검사에서는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크로아티아에서 운전이 허용되는 법적 기준의 2배 이상입니다. 이제 경찰은 그의 죽음을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좁혔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동굴에서 다른 다이버 또는 다이버들에게 공격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만약 이것이 살인이었다면 깊은 밤에 잠수된 동굴에서 대면 칼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전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격자가 뒤에서 접근하여 그의 레귤레이터 라인을 잘라버리고 그를 뒤에서 찌른 후 도망쳤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로슬라브가 배에서 살해된 후 이미 사망한 상태로 동굴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막이나 귀관에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역시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다이브 컴퓨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살해자는 다이브 컴퓨터에 무게를 단 밧줄을 묶고 그것을 동굴 입구로 가져가 심연으로 내려보내 죽음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것이 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가설은 배제되었습니다. 게다가 동굴의 형태는 다이브 컴퓨터가 밧줄이나 끈에 매달려 있을 경우 데이터가 보여준 대로 164피트를 넘어가기 훨씬 전에 걸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두 명의 다이버가 미로슬라브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고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했지만 그는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극도의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조자 중 한 명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강력하고 갑작스럽게 붙잡거나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급한 다이버는 산소를 얻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는 강박감으로 인해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구조자 중 한 명이 미로슬라브를 막기 위해 큰 칼을 사용했거나 그 칼이 미로슬라브에게서 빼앗겨 그를 상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브 컴퓨터는 구조 작업이 오후 10시 46분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미로슬라브의 다이브 컴퓨터가 깊은 갤러리 바닥에서 신호를 잃은 지 약 45분 후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구조자들은 30피트보다 더 깊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용의자로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다이버들과 마찬가지로 미로슬라브는 아마도 얕은 갤러리 입구를 동굴 출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는 아마도 몸속의 알코올, 질소 마취, 그리고 그가 호흡하던 압축된 가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떠다니는 퇴적물로 인해 시야도 나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얕은 갤러리에서 약 30분 동안 헤엄친 후 깊은 갤러리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는 거의 산소가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가 익사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깊은 통로의 천장으로 헤엄쳐 올라가 그곳에 멈춰 서서 자신의 운명을 곱씹었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확신한 그는 칼을 꺼내 익사로 인한 더 끔찍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가슴에 찔렀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끔찍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던 잘 문서화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로슬라브는 동료 다이버들에게 익사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찰의 설명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테스트 결과 배 갑판에서 발견된 혈액처럼 보이는 물질이 단순히 빨간색 페인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비판자들이 경찰의 설명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로슬라브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포가니차 만 동굴의 어둡고 신비로운 명성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